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사람들의 발길이 뜸하고 산새들만이 정답게 지저귀는 깊은 골짜기.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는 개울가 위쪽에 웅장한 기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대대로 글을 읽는 선비들이 나왔다는 김진사 댁으로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기와 지붕의 곡선이 만들어내는 고즈넉한 멋에 취해 발걸음을 멈추곤 했습니다. 집 안에는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가 마당 한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서서 집안의 역사를 말해주는 듯했고, 그 아래로는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장독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풍요로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은은하게 퍼지는 구수한 장 냄새는 김진사 댁의 자랑이자 마을의 자랑거리였으며, 그 냄새만 맡아도 밥 한 공기는 뚝딱 비울 수 있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이 집안에는 연화라는 이름을 가진 착하고 부지런한 며느리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매일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정화수를 떠놓고 집안의 평안을 비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시집 올 때 해온 비단 옷 한 벌 제대로 입어볼 새도 없이 거친 무명옷을 입고 부엌과 장독대를 오가며 집안 살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고된 노동으로 인해 거칠어졌지만 그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음식 맛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깊고 그윽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담그는 장맛은 시어머니조차도 내심 감탄할 정도로 훌륭했으나, 엄격한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기를 꺾지 않기 위해 칭찬 한마디 건네는 법이 없었고, 오히려 더 매섭게 살림을 단속하곤 했습니다. 연화가 가장 공을 들이는 곳은 바로 안채의 뒤편 양지 바른 곳에 자리 잡은 장독대였는데, 그녀는 하루도 빠짐없이 그곳을 찾아 장독을 닦고 어루만지며 정성을 쏟았습니다. 장독 하나하나에는 시집와서 흘린 그녀의 눈물과 남몰래 삭힌 한숨, 그리고 가족을 향한 지극한 정성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독 뚜껑을 열어 햇볕을 쬐어주고 바람이 잘 통하도록 주변을 정리하며 장이 맛있게 익어가기를 기도했습니다. 장독대 주변에 심어놓은 봉숭아 꽃들이 붉게 피어날 때면 연화는 잠시 일손을 놓고 꽃을 바라보며 고향에 계신 친정어머니 생각에 잠기곤 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다시 부지런히 손을 놀렸습니다. 그녀에게 장독대는 단순히 장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고단한 시집살이에 시름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안식처이자 친구와도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김진사 댁의 시어머니인 최 씨 부인은 마을에서 깐깐하기로 소문난 분이었는데, 그녀는 집안의 명예와 체면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며느리 연화가 쉼없이 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혹여나 며느리가 딴 마음을 품거나 게으름을 피우지는 않을까 늘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침 저녁으로 며느리를 불러 살림살이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작은 티끌 하나라도 발견되면 불호령을 내리곤 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꾸중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잘못을 빌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언젠가 자신의 진심과 정성을 시어머니께서 알아주실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어느 해 가을, 김진사 댁은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해 매주를 쓰고 김장을 준비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수확한 콩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가마솥에서는 콩 삶는 냄새가 구수하게 피어올라 온 동네를 감싸 안았습니다. 연화는 뜨거운 김이 솟구치는 가마솥 앞에서 콩을 저으며 땀을 흘렸지만 잘 삶아진 콩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잘 삶아진 콩을 절구에 넣고 모서 네모난 메주덩이를 만들었는데, 그 모양이 어찌나 반듯하고 예쁜지 지나가던 하인들조차 걸음을 멈추고 구경할 정도였습니다. 연화는 메주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 모양을 잡고
지프로 묶어 처마 밑에 매달며 올해 장맛도 기가 막힐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김진사 댁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오면서 집안의 분위기는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님은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의 먼 친척 벌되는 아주머니였는데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식도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김진사 댁에 의탁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옷차림에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고 눈매가 매섭고 입가에는 묘한 웃음을 띠고 있어 처음 보는 사람도 왠지 모를 거부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연하는 손님을 정중하게 맞이했지만 아주머니가 자신을 훑어보는 눈길에서 싸늘한 기운을 느꼈고 본능적으로 앞으로 닥칠 시련을 예감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친척 아주머니는 짐을 풀자마자 최 씨 부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온갖 감언이설을 늘어놓기 시작했는데 그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최 씨 부인의 옷매무새를 칭찬하고 집안의 살림 규모에 감탄하며 최 씨 부인의 콧대를 한껏 높여주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오랜만에 만난 말동무가 반갑기도 했고 자신의 자랑을 들어주는 사람이 생겨 기분이 좋아진 나머지 아주머니를 극진히 대접하라고 연화에게 일렀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분부대로 아주머니가 머물 방을 따뜻하게 데우고 정성껏 마련한 다과상을 들여갔지만 아주머니는 연화가 내온 다과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댁 며느리는 손님 대접하는 법도 제대로 못 배웠나. 찻잔이 왜 이리 투박하고 다과 모양새는 또 이게 뭔가 진사댁 명성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아주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화는 당황하여 얼굴이 붉어졌지만 손님에게 말대꾸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그저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처음에는 아주머니의 타박을 말리는 신협을 했지만 아주머니가 계속해서 며느리의 흉을 보자 점차 그 말에 동조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주머니는 교묘하게 연화의 작은 실수들을 부풀려 이야기했고 최 씨 부인의 마음속에 며느리에 대한 불신의 씨앗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김진사 댁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는데 하인들 사이에서도 아주머니에 대한 수군거림이 오갔습니다. 어떤 하인은 아주머니가 부엌을 기웃거리며 음식 재료를 몰래 빼돌리는 것을 보았다고 했고 또 다른 하인은 아주머니가 장독대 주변을 서성이며 수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연화도 밤잠을 설치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지만 근거 없는 의심으로 손님을 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더욱 살림에 매진하여 시어머니와 아주머니에게 흠잡힐 일을 만들지 않으려 노력했고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하거나 콩을 고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는데 그녀는 이제 대놓고 안채 살림에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정성껏 차린 밥상에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반찬 타박을 하는가 하면 연화가 빨래에 놓은 옷가지를 보며 때가 덜 빠졌다고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최 씨 부인이 보는 앞에서 연화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고 최 씨 부인은 그런 아주머니를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며느리의 부족함을 탓하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연화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가슴 끝까지 차올랐지만 집안의 평화를 위해 입술을 깨물며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화가 장독대에서 장을 퍼담고 있을 때 아주머니가 소리 없이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는 연화가 들고 있는 장 항아리를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그 소문난 김진사댁 시간장이냐? 냄새 한번 고약하구나. 내 고향에서는 장을 이렇게 담그지 않는데 말이야. 아주머니는 비아냥거리며 장독 뚜껑을 함부로 열어보려 했고
깜짝 놀란 연화는 급히 아주머니를 제지했습니다. 아주머니, 장독은 함부로 여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이라도 타면 큰일 납니다. 연화의 단호한 태도에 아주머니는 기분이 상한 듯 얼굴을 찡그리더니 이내 표정을 바꾸고 콧방귀를 뀌며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아주머니는 최 씨 부인에게 달려가 거짓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을 늘어놓았습니다. 형님, 제가 오늘 장독대에 갔다가 며느리한테 무슨 봉변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글쎄, 제가 장맛 좀 보려고 했더니 저를 도둑 취급하며 밀치지 뭡니까? 제가 아무리 얹혀 사는 신세라지만 조카 며느리한테 이런 수모를 당하고는 못 살겠습니다. 아주머니의 연기에 감쪽같이 속은 최 씨 부인은 대노하여 연화를 호출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불려간 연화는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꾸중을 들어야 했고 해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며 물러나야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연화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고 집안의 모든 권한이 서서히 아주머니에게로 넘어가는 듯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안방마님 행세를 하며 하인들을 부리기 시작했고 곳간 열쇠마저 탐내며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연화는 부엌 구석으로 밀려나 허드렛 일을 도맡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담그는 일만큼은 절대 남의 손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비는 기도의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안의 평안을 빌었다면 이제는 자신의 진심이 통하고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은 김장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김진 사댁에서도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드느라 분주했는데 아주머니는 자신이 김장을 지휘하겠다며 나섰습니다. 그녀는 연화가 준비해 놓은 양념 비율이 잘못되었다며 트집을 잡고 자신의 방식대로 양념을 다시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연화는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이라며 만류했지만 아주머니는 듣지 않았고 최 씨 부인마저 아주머니의 편을 들었습니다. 결국 연화는 자신의 방식을 포기하고 아주머니가 시키는 대로 김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장을 마친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갓 담근 김치를 맛보았는데 그 맛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했고 아주머니만이 혼자 호들갑을 떨며 김치 맛이 일품이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짐짓 만족한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숟가락을 놓는 속도가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연화는 말없이 국만 떠먹으며 속을 달랬는데 자신이 지켜온 집안의 맛이 변해가는 것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와 남은 배추잎을 정리하며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장터에 다녀오던 하인이 연화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씨, 요즘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우리 집안 장맛이 변했다느니 안주인이 바뀌었다느니 하는 말들이 오가는데 아무래도 저 친척 아주머니가 밖에서도 입을 놀리고 다니는 모양입니다. 연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안일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은 금기시되는 일이었고 이는 곧 가문의 명예와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하인에게 입단속을 당부했지만 이미 퍼진 소문을 막을 방법은 없어 보였습니다. 연화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집안이 엉망이 되고 말 것이라는 위기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에게 진언을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최 씨 부인의 방 앞을 서성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주머니와 담소를 나누던
시어머니의 불쾌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이 늦었는데 무슨 일이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연화는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다시 한번 간청했습니다. 어머님, 집안의 앞날이 걸린 중한 문제입니다. 부디 잠시만 시간을 내어 주십시오.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최 씨 부인이 싸늘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방 안쪽에서는 아주머니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연화를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집안 돌아가는 사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음식 맛도 변하고 하인들의 기강도 해이해졌습니다. 이는 필시. 연화가 말을 잇기도 전에 아주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들으셨죠?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 아이가 저를 질투하여 모함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시어머니 앞에서도 저를 깎아내리려 드니 참으로 무서운 아이입니다. 아주머니의 이간질에 최 씨 부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네가 감히 내 손님을 모욕하고 내 살림을 탓하는 것이냐, 들어온 지 몇 해 되지도 않은 것이 어디서 건방지게 구는 게냐. 최 씨 부인의 호통 소리가 마당을 울렸고 연화는 억울함의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어머님, 제 진심을 왜 몰라주십니까? 저는 오로지 이 집안을 위해서. 연화의 말은 끝내 맺어지지 못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고 아주머니는 연화를 비웃으며 혀를 찼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부는 마당에 홀로 남겨진 연화는 서러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달조차 구름에 가려 희미하게 보일 뿐 그녀의 앞길을 비춰주지는 못했습니다. 연화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꼈습니다. 그녀가 흘린 눈물은 베개를 적시고도 남아 방바닥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얕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가 부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을 때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부엌에 나가보니 아궁이에는 불씨가 꺼져 있었고 하인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연화가 안채로 향하려는데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낯선 사람들이 집 앞을 기웃거리고 있었고 그들 손에는 빅문서 같은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밤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때 안채 쪽에서 와장창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가 놀라 달려가 보니 시어머니가 아끼던 백자 항아리가 산산조각이 나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그 옆에는 아주머니가 사색이 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었고 아주머니는 연화를 보자마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형님, 저것 보십시오. 며느리가 앙심을 품고 밤에 몰래 들어와 이 귀한 것을 깼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연화는 너무나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방에서 잠만 잤는데 언제 안채에 들어왔단 말입니까? 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최 씨 부인의 귀에는 연화의 변명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연화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내 인연, 내가 너를 며느리로 들인 것이 천추의 한이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억울한 누명을 쓴 연화는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지만 집안 사람 누구도 그녀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의 입가에는 회심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고 집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연화의 마음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산산조각이 난 백자 항아리 파편들이 마루 위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그 날카로운 조각들은 마치 연화의 찢어진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최 씨 부인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하여 그녀의 고함 소리에 집안의 기둥마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 바닥에 이마를 대시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시어머니의 귀에는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친척 아주머니는 짐짓 놀란 척 입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차갑게 빛나며 이 상황을 즐기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아주머니는 혀를 차며 어찌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애장품을 이리 박살낼 수 있단 말인가 하며 기름을 부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믿어주십시오. 저는 맹세코 안채에 발을 들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모함입니다. 제가 어찌 감히 어머님께서 아끼시는 물건에 손을 대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절규에 가까웠으나 최 씨 부인은 매몰차게 옷자락을 뿌리쳤습니다. 내 눈으로 보지 않았다고 하여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 조카가 너를 보았다고 하지 않느냐. 평소에 네가 나를 얼마나 원망했으면 이런 짓을 저질렀겠느냐.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시어머니의 명령은 추상 같았고 되돌릴 수 없는 판결과도 같았습니다. 하인들이 머뭇거리며 연화의 팔을 잡아 끌자 연화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건장한 하인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고 결국 그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마당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쫓겨나는 와중에도 연화는 장독대 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피땀 흘려 닦아놓은 장독들, 곧 맛있게 익어갈 메주들, 그리고 그곳에 묻어둔 자신의 젊음과 정성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아주머니는 마루 끝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끌려가는 연화를 내려다보며 비릿한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뱀이 먹잇감을 삼키고 난 후에 표정처럼 섬뜩했습니다. 대문이 쾅하고 닫히는 소리가 골목을 울렸고 그 소리는 연화와 김진사 댁의 인연이 끊어지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거대한 나무 대문은 굳게 닫혀 다시는 열릴 것 같지 않았고 문 밖으로 내쳐진 연화는 차가운 돌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통곡했습니다. 지나가던 바람이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고 지나갔고 하늘에서는 때마침 진눈깨비가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맨발에 닿는 땅의 냉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지만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억울함과 슬픔의 열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대문을 두드리며 다시 한번 애원하려 했으나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이웃집 대문들이 하나둘 열리고 마을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여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평소 덕망 높고 얌전하던 김진사댁 며느리가 머리를 풀어헤친 채 쫓겨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저게 무슨 병고란 말인가. 저렇게 착한 며느리가 쫓겨나다니.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지만 서슬퍼런 최 씨 부인의 성정을 알기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연화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개 중에는 연화를 안타깝게 여기는 이들도 있었지만 혹시나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 혀만 찰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대문이 살짝 열리더니 아주머니가 고개를 내밀고 구경 나온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들으시오. 이 계집이 시어머니의 폐물을 훔치려다 들키자 분을 못 이겨 집안 살림을 때려 부수고 행패를 부렸소이다. 우리 형님이 불쌍해서 거두어 주었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 천하의 몹쓸 년이오. 아주머니의 거짓말은 청산유수와 같아서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말을 곧이 듣고 연화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그 짝이네. 사람들의 비난 어린 시선은 비수가 되어 연화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치마폭으로 얼굴을 감싸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을 어귀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당장 오늘 밤은 어디서 몸을 누여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지만 자신을 도둑 취급하는 사람들의 눈빛을 피해 도망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차가운 진눈깨비는 점점 굵어질 한방눈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해는 서산으로 기울어 사방이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뒷모습은 너무나 처량하고 위태로워 보여 보는 이의 마음을 아리게 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발자국 위로 하얀 눈이 소리 없이 쌓여가며 그녀의 흔적을 지워갔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 아래 평상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마을의 대소사를 꿰뚫고 있는 노인 한 분이 앉아 곰방대를 물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이라 불리는 그는 젊은 시절부터 마을의 흥망성쇠를 지켜봐 온 산증인이었습니다. 박노인은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가는 연화의 뒷모습과 굳게 닫힌 김진사 댁 대문을 번갈아 쳐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곰방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가 허공으로 흩어지듯 김진사 댁의 운명도 흩어질 것임을 직감한 것입니다. 그의 주름진 눈가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박노인은 곁에 있던 젊은이들에게 나직하지만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칠치, 복덩이가 제 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발로 차서 내보내는구나. 집안의 불씨를 꺼트렸으니 이제 저 집 굴뚝에서 나는 연기도 예전 같지 않을 게야. 곳간이 차고 넘쳐도 지키는 사람이 없으면 모래성과 같은 법인데 김진사 댁도 이제 한물 같네 그려. 노인의 말은 예언처럼 들렸고 그 말을 들은 젊은이들은 섬뜩함을 느끼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바람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마치 노인의 말에 동조하는 듯 구슬프게 들렸습니다. 한편 연화를 쫓아낸 김진사 댁 안방에서는 아주머니가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화가 쓰던 방을 차지하고 앉아 연화가 아끼던 물건들을 뒤적이며 자신의 것인 양 즐거워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아직 분이 풀리지 않아 씩씩거리고 있었지만 아주머니가 옆에서 부채질하며 비위를 맞추자 조금씩 진정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형님, 이제 그 끔찍한 것이 나갔으니 집안이 조용해질 겁니다. 제가 형님 손발이 되어 더 잘 모실 테니 걱정 마십시오. 아주머니의 달콤한 말에 최 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허전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하녀들이 저녁상을 차려내왔지만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부엌을 진두지휘하던 연화가 없으니 음식 맛이 제대로 날 리가 없었습니다. 국은 너무 짜서 입을 댈 수가 없었고 반찬들은 간이 맞지 않거나 덜 익은 채로 올라왔습니다. 최 씨 부인은 국 한 숟가락을 뜨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사람이 먹으라고 만든 음식이냐. 국물 맛이 왜 이 모양이야. 불호령이 떨어지자 하녀들은 벌벌 떨며 엎드렸습니다. 아주머니가 급히 나서서 변명했습니다. 형님,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서 손에 익지 않아 그런 것입니다. 며칠 지나면 제가 제대로 가르쳐서 예전 맛을 찾겠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집안 살림은 날이 갈수록 엉망이 되어 갔습니다. 아주머니는 살림에 대한 지식은 쥐뿔도 없으면서 하인들에게 호통만 칠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장독대를 관리하는 법도 쌀을 보관하는 법도 몰랐기에 귀한 식재료들이 썩어나가기 일쑤였습니다. 하인들은 아주머니의 무식하고
독단적인 지시에 불만을 품기 시작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게으름을 피우거나 물건을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예전처럼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을 쓸고 닦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집안 곳곳에는 먼지가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눈보라를 뚫고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멀어질수록 인간은 드물어졌고, 짐승들의 울음소리만이 그녀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발은 꽁꽁 얼어 감각이 없었고, 배고픔과 추위가 그녀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그대로 얼어 죽을 것 같았고, 무엇보다 억울해서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는 오기가 그녀를 지탱하게 했습니다. 살아야 한다. 살아서 반드시 내 결백을 밝히고 저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릴 것이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눈 덮인 산비탈을 기어 올랐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연화의 눈앞에 희미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그것은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허물어져 가는 숲 굽는 오두막이었습니다. 지붕은 반쯤 날아가고 벽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지만 눈보라를 피하기에는 그만했습니다. 연화는 무너진 문짝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캄캄하고 퀴퀴한 냄새가 났지만 바깥의 칼바람보다는 훨씬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쌓인 낙엽들을 긁어모아 자리를 만들고 웅크리고 앉아 언손을 호우 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속의 정막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밖에서는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부딪혀 기괴한 소리를 냈고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무서움에 몸을 떨었지만 피로가 몰려와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쫓겨나기 직전 부엌구석에서 급하게 챙긴 메주콩 한 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가진 전 재산이자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연화는 콩 주머니를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리다가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부신 햇살이 오두막의 틈새로 비쳐들어와 연화의 잠을 깨웠습니다. 밖으로 나와 보니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 있었고 공기는 차갑지만 맑고 상쾌했습니다. 연화는 개울가로 가서 얼음을 깨고 세수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더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먹을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근처 숲에는 도토리와 뿌리 같은 것들이 남아있어 당장의 허기는 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오두막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진 나뭇가지를 모아 지붕을 엮고 진흙을 개어 벽의 틈새를 메웠습니다. 그녀의 손은 다시 거칠어졌지만 마음만은 편안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자유로운 것인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녀는 오두막 주변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뒤편 바위 틈에서 맑은 샘물이 솟아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셔보니 달고 시원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이 물이라면 정말 맛있는 장을 담글 수 있을 거야. 연화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한편 김진사 댁의 장독대는 처참하게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장독 따위는 놔두면 알아서 익는 법이라며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눈이 쌓여 장독 뚜껑이 얼어붙고 쥐들이 드나들어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늙은 하인이 몰래 장독대를 닦다가 아주머니에게 들켰습니다. 이 늙은이가 할 일 없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네. 그 시간에 장작이나 더 패오지 못해 아주머니의 호통의 하인은 빗자루를 빼앗기고 쫓겨났습니다. 장독들은 주인을 잃고 슬피 우는 듯했고
그 안에 담긴 장들도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김진사 댁의 식탁은 형편없어졌습니다. 최 씨 부인은 입맛을 잃어 점점 야위어갔고 짜증은 늘어만 갔습니다. 도대체 밥상이 이게 뭐냐? 예전 그 맛은 다 어디로 갔어? 최 씨 부인이 수저를 던지며 화를 냈지만 아주머니는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형님, 요즘 물가가 올라서 좋은 재료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이 게을러서 제 말을 듣지 않으니 저 혼자 어쩌란 말입니까? 아주머니는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고 곳간의 재물을 몰래 빼돌려 자신의 배를 채우는데 급급했습니다. 김진사 댁의 가세가 기울어가는 징조는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담벼락에 금이 가도 고치는 사람이 없었고 마당의 잡초는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김진사 댁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며느리 쫓아내더니 꼴 좋다라는 비아냥이 들려왔습니다. 최 씨 부인도 가끔 밤에 자다가 깨어 텅 빈 며느리의 방을 바라보며 후회 같은 감정을 느꼈지만 자존심 때문에 애써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떠난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산속 오두막의 연화는 본격적으로 장을 담글 준비를 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산에는 훌륭한 재료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산짐승들이 먹지 않은 좋은 콩을 줍고 깨끗한 샘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소금이 없어 걱정하던 차에 우연히 산을 오르던 소금 장수를 만나 무리와 소금을 바꾸는 행운도 얻었습니다. 그녀는 정성을 다해 메주를 쓰고 오두막 처마 밑에 매달았습니다. 바람이 잘 통하고 햇볕이 잘 드는 곳이라 메주는 하루가 다르게 잘 말라갔습니다. 그녀는 메주를 보며 주문을 외듯 중얼거렸습니다. 맛있게 익어라. 세상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맛이 되어라. 겨울이 깊어가고 산속의 추위는 매서웠지만 연화의 오두막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아궁이에는 늘 불이 타고 있었고 구수한 메주 냄새가 솔향기와 어우러져 신비로운 향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연화는 외로움과 싸우며 오로지 장 담그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녀에게 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억울하게 짓밟힌 자신의 명예이자 언젠가 세상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게 해줄 무기였습니다. 춥고 긴 겨울밤, 연화는 하얀 눈을 바라보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저 산 아래 마을로 금이 환영하겠노라고.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 어느덧 3번의 겨울이 지나고 산천 초목이 푸르른 생기를 머금은 3번째 봄이 찾아왔습니다. 연화가 눈물을 흘리며 산속 오두막에 자리를 잡은 지도 꼬박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그동안 연화의 오두막 주변 풍경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너져 가던 숲 굽는 터는 어느새 단정하고 아늑한 보금자리로 변모해 있었고 마당 한편에는 윤기가 흐르는 장독들이 옹기종기 모여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처마 밑에는 잘 띄운 메주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구수한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는데 그 향기는 산바람을 타고 심리 밖까지 퍼져나갈 듯 깊고 진했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쫓겨난 며느리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거친 무명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산의 정기를 받아 맑고 깊어졌으며 얼굴에는 고난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은은한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화가 이 깊은 산속에서 혼자 힘으로 장을 담그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변변한 도구 하나 없어 손발이 부르트도록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남들은 모르는 특별한 재주, 아니 집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진사 댁에 있을 때부터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에 자신만의 경험을 더해 자연이 주는 재료를 활용하는 법을 터득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른 새벽 아무도 밟지 않은 깊은 골짜기의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옥수 이슈를 길어다 장을 담갔습니다. 이 물은 미네랄이 풍부하고 맛이 달아 장의 감칠맛을 더해 주었습니다. 또한 소금을 구할 돈이 부족할 때는 맷나무 진액이나 산야초를 태운 재를 활용하여 짠맛을 내고 방부 효과를 주는 비법을 스스로 연구해냈습니다. 특히 연화가 담근 장은 색깔부터가 남달랐습니다. 보통의 간장이 검붉은 색을 띠는 것과 달리 연화의 장은 마치 호박보석을 녹여낸 듯 투명하고 영롱한 황금빛을 띠었습니다. 뚜껑을 열면 짠냄새 대신 그윽한 꽃향기와 달콤한 흙내음이 어우러져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연화는 장독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주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말을 걸며 정성을 쏟았습니다. 고은아, 오늘도 잘 잤느냐? 부디 세상 사람들의 아픈 속을 달래주는 약이 되어다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장독들은 숨을 쉬듯 미세한 거품을 뽀글거리며 화답했습니다. 산짐승들조차 그 향기에 취해 오두막 주변을 기웃거렸지만 신기하게도 연화의 장독을 건드리는 짐승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치 산신령이 그녀의 정성을 지켜주는 듯했습니다. 반면 산 아래 김진사택의 사정은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3년 전 연화가 떠난 직후부터 집안의 운세는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위세등등하던 친척 아주머니가 안방을 차지하고 앉았지만 그녀는 집안을 일으키기는커녕 갉아먹는 좀벌레와 같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씀씀이가 해퍼서 최 씨 부인 몰래 논밭을 하나둘 팔아치우기 시작했고 값비싼 비단 옷과 장신구를 사들이는데 재물을 탕진했습니다. 하인들은 주인 없는 집처럼 제멋대로 행동했고 곳간은 텅 비어 쥐들만 드나들었습니다. 한때 마을의 자랑이었던 김진사댁의 기와 지붕에는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흉물스럽게 변해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음식 맛이었습니다. 김진사댁의 장맛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담근 장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곰팡이가 슬고 역한 냄새가 났으며 맛은 쓰고 떨버서 도저히 입에 댈 수가 없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매 끼니 밥상을 받을 때마다 숟가락을 집어 던지며 화를 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이냐? 썩은 물을 떠다 놓아도 이것보다는 낫겠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형님, 입맛이 변하신 겁니다. 늙으면 미각이 둔해진다지 않습니까? 주는 대로 드세요. 최 씨 부인은 분통이 터져 가슴을 쳤지만 이미 기력이 쇠하고 집안의 실권을 모두 빼앗긴 뒤라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텅 빈 마당을 바라보며 연화의 이름을 속으로 되뇌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김진사택에 대한 평판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구수한 냄새에 침을 삼켰지만 이제는 코를 막고 지나가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잘은 조상 덕에 잘 먹고 잘 살더니 며느리 쫓아내고 천벌을 받는 게야. 사람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김진사댁의 몰락은 단순한 가세의 기움이 아니라 도덕과 인심을 잃어버린 결과였기에 더욱 비참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이런 소문을 막으려 애썼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마을 사람들에게 횡포를 부리며 더욱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나무를 하러 갔던 나무꾼들이나 약초를 캐러 갔던 신만이들 사이에서 호랑이 골짜기 쪽에 가면 기가 막힌 장냄새가 난다는 말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헛소문이라 여겼던 사람들도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하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글쎄,
내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쓰러져 있었는데 어디선가 달콤하고 구수한 냄새가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 다 무너져가는 오두막이 있더란 말일세. 거기서 얻어먹은 된장국 한 그릇이 어찌나 맛이 좋던지. 임금님 수라상도 부럽지 않더라니까. 소문의 진원지는 바로 연화의 오두막이었습니다. 우연히 연화의 오두막을 발견한 사람들은 연화가 대접해주는 밥 한 끼, 장 한 숟가락에 감동하여 마을로 내려와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곳에 사는 여인은 얼굴은 가리고 있었지만 손맛 하나는 신의 경지더군. 혹시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아닐까. 사람들은 그 정체불명의 여인을 산골 장꼬마님 혹은 된장 선녀라고 부르며 호기심을 키워갔습니다. 이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결국 장터의 상인들과 고을 유지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어느 장날 마을 주막에 모인 사람들은 온통 산속 오두막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그 장을 먹으면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고 없던 입맛도 돌아온다고 하던데 정말인가? 우리 어머니가 요즘 통입맛이 없으신데 그 장을 좀 구할 수 없을까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낌새를 챈 장사치들이 산속으로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연화의 장을 사서 비싸게 팔아볼 요량으로 돈보따리를 싸들고 오두막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이 장은 돈을 받고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연화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연화가 장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장의 가치는 오히려 더욱 치솟았습니다. 구할 수 없으니 더 갖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지라.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장을 전설의 장이라 부르며 신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진사 댁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장을 보러 나갔던 하녀가 아주머니에게 헐레벌떡 달려와 보고를 했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산속에 정체 모를 여인이 사는데 그 여인이 담근 장맛이 기가 막히다 하여 온 고을이 떠들썩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집 장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쪽 이야기만 합니다요. 아주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산속에 사는 거지 같은 년이 장을 담가봤자 얼마나 대단하겠느냐. 필시 사람들이 헛것을 맛보고 호들갑을 떠는 게지. 우리 집안의 시간장을 따라올 자가 어디 있다고. 아주머니는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내심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김진사 댁의 곳간이 비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장 판매마저 막힌다면 정말 큰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곧 다가올 큰 행사가 그녀의 마음을 더욱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을 원님의 생신잔치였습니다. 새로 부임한 원님은 미식가로 소문이 자자했는데 다가오는 생신잔치 때 고을 최고의 식재료를 모아 대접하라는 명을 내렸던 것입니다. 특히 원님은 장맛을 중요하게 여겨 각 마을에서 가장 맛있는 장을 진상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히 김진사 댁이 그 영광을 차지했겠지만 지금의 장맛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형편없는 장을 진상했다가 원님의 노여움을 사기라도 한다면 김진사 댁은 그야말로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는 위기였습니다. 아주머니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초조해졌습니다. 아주머니는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 산속 여인의 장을 뺏어오면 되겠구나. 돈 몇 푼 쥐어주고 사오든지 아니면 관아의 힘을 빌려 빼앗든지 해야겠다. 그녀는 하인들을 시켜 산속 오두막의 위치를 알아오라고 닥달했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산세가 험하고 호랑이가 나온다는 핑계를 대며 서로 미루기만 했습니다. 사실 하인들도 이미 연화가 쫓겨난 며느리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기에 굳이 그녀를 괴롭히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인들 사이에서는
그 산속 여인이 바로 우리 쫓겨난 작은 마님이다라는 말이 공공연한 비밀처럼 돌고 있었습니다. 한편 오두막의 연화는 세상이 자신을 주목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밤하늘의 달을 보며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3년 동안 갈고 닦은 이 맛으로 억울함을 풀고 시어머니께 진정한 맛을 보여드려야 한다. 연화는 가장 잘 익은 장독 하나를 골라 붉은 비단으로 덮개를 씌웠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쓴 편지 한 통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복수를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김진사 댁의 명예를 회복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원래의 평화로운 집으로 되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화의 오두막으로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고을 관아에서 파견된 이방이었습니다. 이방은 소문을 듣고 원님에게 진상할 장을 찾기 위해 직접 발품을 팔아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이방은 오두막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풍겨오는 장냄새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과연 소문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이 깊은 산중에 이런 보물이 숨겨져 있었다니. 이방은 연화에게 정중하게 청했습니다. 부인, 이 장맛을 원님께 보여드리고 싶소. 다가오는 잔치의 이 장을 출품해 주시겠소.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직접 가지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게는 이 장과 함께 밝혀야 할 사연이 있습니다. 이방은 연화의 단호한 태도와 신비로운 분위기에 압도되어 그럼하고 약속했습니다. 연화는 이방이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갈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3년 전 쫓겨날 때의 나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준비가 된 당당한 장인장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시각 김진사 댁에서는 아주머니가 가짜 장을 만드느라 소동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중에서 파는 싸구려 장에 설탕과 조미료를 섞어 맛을 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섞으면 섞을수록 맛은 더욱 괴상해질 뿐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방 안에서 끙끙 앓으며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끓여주던 그 맑은 장국이 먹고 싶구나. 내가 귀신의 씨였지. 어찌 그 착한 아이를 내쫓았을꼬.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집안을 감싸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는 곧 닥쳐올 파국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잔치날이 다가올수록 마을의 분위기는 고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번 잔치에서 김진사 댁과 산속의 의문의 여인이 벌일 장맛 대결을 흥미진진하게 기다렸습니다. 과연 뼈대 있는 가문의 전통이 이길 것인가? 아니면 혜성처럼 나타난 산속의 은둔 고수가 이길 것인가? 내기를 거는 사람들까지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산속의 여인이 바로 김진사 댁에서 쫓겨난 며느리이며 이 대결이 단순한 맛 대결이 아닌 진실을 밝히는 심판의 장이 될 것임을 말입니다. 잔치 전날 밤 연화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장독대를 서성였습니다. 달빛이 장독 위로 쏟아져 내려 마치 축복을 내리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장독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가자. 이제 우리의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는 고요한 정적이 감돌았지만 그 정적 속에는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드디어 고을의 가장 큰 축제이자
원님의 생신잔치가 열리는 날이 밝아왔습니다. 동원마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오색 깃발이 펄럭이고 풍악 소리가 울려 퍼져 잔치 분위기를 한껏 돋우고 있었습니다. 각 마을에서 내로라 하는 솜씨를 가진 이들이 저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특산물을 지고 모여들어 발 디딜 틈이 없었고, 구경 나온 백성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로 관아 안팎은 시끌벅적했습니다. 원님은 대청마루 높은 곳에 앉아 흐뭇한 표정으로 백성들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 옆에는 고을의 유지들과 양반들이 근엄하게 앉아 잔치를 즐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르러 마치 오늘 일어날 극적인 사건을 지켜보려는 듯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진사 댁 식구들도 이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화려한 가마를 타고 나타났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친척 아주머니는 온갖 비단과 패물로 치장하여 마치 자신이 김진사 댁의 안주인인 양거드름을 피우며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붉은 보자기로 꽁꽁 싸맨 작은 항아리가 들려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원님께 진상할 가짜 장이었습니다. 뒤이어 내린 최씨 부인은 수척해진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최씨 부인은 오늘따라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길한 예감이 들어 몇 번이나 집에 있겠다고 했으나 아주머니가 억지로 등을 떠밀어 나온 터였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가고 드디어 각 마을의 장맛을 겨루는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원님은 미식가답게 엄격한 표정으로 상위에 올려진 장들을 하나하나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마을의 장은 너무 짜다고 고개를 저었고 어떤 장은 냄새가 좋지 않다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차례가 가까워 올수록 아주머니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섞어 만든 장이 들통날까봐 조마조마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며 부채질을 해댔습니다. 최씨 부인은 차마 원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조상님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가문의 망신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드디어 김진사댁 장을 올리라는 호명 소리가 들리자 아주머니는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항아리를 들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사또, 이것이 바로 대대로 내려오는 김진사댁의 명물, 시간장이옵니다. 아주머니는 교태 섞인 목소리로 아부를 떨며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기대에 차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항아리에서는 구수한 향기 대신 시큼하고 퀴퀴한 냄새가 풍겨 나왔기 때문입니다. 원님은 코를 막으며 의아한 표정으로 아주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김진사댁 장이라고 냄새가 어찌 이리 고약하단 말이냐. 원님은 미심쩍은 표정으로 숟가락을 들어 장을 아주 조금 찍어 맛보았습니다. 입안에 장이 닿자마자 원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더니 이내 씀하고 바닥에 뱉어버리셨습니다. 이런 고얀 이것은 장이 아니라 소금물에 썩은 콩을 섞은 오물 맛이로구나. 감히 내 생신상에 이런 흉물을 올리다니. 김진사댁의 명성이 헛소문이었더냐. 원님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잔치마당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최씨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사시나무 떨듯 떨었고 아주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변명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사또,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오면서 날이 더워 맛이 잠시 변했나 봅니다. 죽여 주시옵소서. 아주머니의 비굴한 변명에 사람들은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천하의 김진사댁이 어찌 저 지경이 되었나. 가짜 주인이 설치더니 꼴 좋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와 최씨 부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원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당장 저들을 끌어내라고 소리쳤습니다. 관졸들이
아주머니와 최 씨 부인을 끌어내려던 찰나 마당 입구 쪽에서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만 멈추어 주십시오. 진짜 김진사 댁의 장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흰 무명옷을 정갈하게 차려입고 얼굴을 너울로 살짝 가린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오래된 옹기 항아리 하나가 소중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여인은 당당한 걸음걸이로 원님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관졸들이 막아서려 했으나 원님은 손을 들어 제지하며 흥미로운 눈빛으로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누구냐? 진짜 장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여인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항아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소인은 산속에서 장을 담그며 사는 사람입니다. 김진사 댁의 잃어버린 맛을 찾아 돌려드리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여인이 항아리의 붉은 비단 덮개를 벗기자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항아리 입구가 열리면서 그윽하고 달콤한 장냄새가 피어오르더니 순식간에 동원마당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봄날의 꽃밭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향기롭고 깊은 내음이었습니다. 악취에 코를 막았던 사람들은 저마다 코를 킁킁거리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세상에, 장에서 어찌 이런 향기가 날 수 있단 말인가. 냄새만 맡아도 입안에 침이 고이는구나. 원님의 표정도 순식간에 누그러지며 호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여인의 항아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장독 안에는 황금빛이 감도는 맑고 투명한 간장이 찰랑거리고 있었는데 그 빛깔이 마치 아침 햇살을 머금은 보석과도 같았습니다. 원님은 경건한 마음으로 숟가락을 들어 장을 맛보았습니다. 장이 혀끝에 닿는 순간 원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짠맛 뒤에 밀려오는 깊은 감칠맛과 은은한 단맛, 그리고 목 넘김 후에 남는 깔끔한 뒷맛까지. 그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한 천상의 맛이었습니다. 원님은 감격에 겨워 무릎을 칠 뻔했습니다. 과연 이것이야말로 천하일미로다. 내 평생 이런 장맛은 처음이다. 원님의 극찬에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분위기는 다시 축제처럼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구석으로 밀려나 있던 친척 아주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여인을 노려보았습니다. 전현이 누구기에 감히 내 앞길을 막는단 말인가. 아주머니는 질투와 분노에 휩싸여 소리쳤습니다. 사또 저것은 요물입니다. 어디서 훔친 장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저 여인의 정체를 밝혀주십시오. 아주머니의 악에 바친 목소리에 분위기가 다시 싸늘해졌습니다. 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이토록 훌륭한 솜씨를 가진 너는 도대체 누구냐? 얼굴을 가린 너울을 벗고 정체를 밝히라.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너울을 걷어 올렸습니다. 드러난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이 맑고 깨끗했으며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본 순간 구석에 있던 최 씨 부인은 헉하고 숨을 들이켜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3년 전 자신이 매몰차게 내쫓았던 며느리 연화였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최 씨 부인과 아주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 연화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산속에서 오로지 다시 어머님께 올릴 이 장만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뼈아픈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여인이 쫓겨난 김진사 댁 며느리라고. 그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쫓겨났다던 그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인가. 소문만 무성했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사색이 되어 발뺌하려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녀는 도둑년입니다. 집안 물건을 훔치고 도망간 죄인인데 이제 와서 뻔뻔하게 얼굴을 들다니요. 하지만 연화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깨진 백자 조각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3년 전 제가 깼다고 누명을 쓴 백자 항아리의 조각입니다. 저는 그날 밤 안채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이 조각에 묻은 붉은 가루를 보십시오. 이것은 아주머니가 즐겨 쓰시는 연지 가루입니다. 아주머니가 그날 밤 항아리를 깨뜨리다 옷소매에 묻은 것이 여기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연화의 날카로운 지적에 아주머니는 할 말을 잃고 입을 뻐끔거렸습니다. 원님은 즉시 관졸에게 명하여 조각을 확인하게 했습니다. 과연 조각 틈새에는 미세한 붉은 가루가 끼어 있었고 그것은 아주머니의 입술에 발린 연지와 똑같은 색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날 밤 상황을 목격했던 늙은 하인 하나가 용기를 내어 군중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사또,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그날 밤 작은 마님 연화은 방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안채에서 나오는 친척 아주머니를 제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보복이 두려워 지금껏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나자 아주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원님은 대로하여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인연 남의 집에 들어와 주인을 이간질하고 죄 없는 며느리를 내쫓고 그것도 모자라 가짜 장으로 관아를 능멸하려 하다니 네 죄는 능지처참에 해당하나 오늘이 좋은 날이라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대신 곤장 50대를 맞고 이 고을에서 영원히 떠나거라.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관졸들이 달려들어 아주머니를 포박하여 끌고 나갔고 아주머니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멀어지며 사람들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최 씨 부인과 연화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얼굴을 들 수 없어 고개를 푹 숙인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귀한 며느리를 내치고 집안을 망칠 뻔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천천히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연화가 시어머니에게 원망의 말을 쏟아낼지 아니면 외면할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화의 행동은 모두의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불효한 며느리가 이제야 돌아와 인사를 올립니다. 그동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연화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최 씨 부인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가, 연화야. 내가 눈이 멀어 너를 알아보지 못했구나. 내 죄가 크다. 나를 용서하지 마라. 나는 시험이 자격도 없는 늙은이다. 최 씨 부인은 연화의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그 거칠어진 손을 어루만지며 지난 3년간 며느리가 겪었을 고생이 사무치게 느껴져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리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지난 일은 다 잊으십시오. 제가 다시 왔으니 이제 집안은 예전처럼 평안해질 것입니다. 제가 담가온 장으로 오늘 저녁 맛있는 국을 끓여 올리겠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자애로운 보살과도 같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눈시울마저 붉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원님도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기특한 며느리로다. 김진사 댁의 복이 아직 다하지 않았음이야. 오늘 이 상은 당연히 김진사 댁 며느리 연화에게 내리노라. 원님은 연화에게 큰 상금을 내리고 김진사 댁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마을 사람들에게도 김진사 댁을 예전처럼 대우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연화의 귀환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역시 피는 못 속인다더니 김진사댁 며느리가 집안을 살렸네 그려. 저런 며느리를 둔 최 씨 부인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네. 사람들의 칭찬과 덕담이 쏟아지는 가운데 연화는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혔지만 그 표정에는 더 이상 그늘이 없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연화와 최 씨 부인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올 때는 화려한 가마를 타고 왔지만 갈 때는 두 사람이 서로를 의지하며 걸어가는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답고 든든해 보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시는 이 손을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말입니다. 연화도 시어머니의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걸으며 익숙한 고향 마을의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3년 만에 밟아보는 집으로 가는 길. 그 길 위에는 따스한 석양이 내려앉아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는 듯 했습니다. 집 앞에 다다르자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남아있던 하인들이 소식을 듣고 달려나와 눈물을 흘리며 연화를 맞이했습니다. 작은 마님 살아계셨군요. 정말 꿈만 같습니다. 하인들은 연화의 옷자락을 붙잡고 반가워했고 연화는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자풀이 무성한 정원과 먼지 쌓인 마루가 눈에 들어왔지만 연화에게는 그조차도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손으로 하나하나 닦고 가꾸면 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최 씨 부인은 연화를 안방으로 들이며 말했습니다. 연화야, 이제부터 이 집안의 모든 곳간 열쇠와 살림 권한은 내 것이다. 나는 이제 뒷방으로 물러나 네가 해주는 밥이나 먹으며 여생을 보내련다.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거라. 그것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신뢰이자 사과였습니다. 연화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어머님, 부족한 저를 믿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집안의 어른은 어머님이십니다. 저는 어머님의 뜻을 받들어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댁 부엌 굴뚝에서는 3년 만에 구수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연화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엌으로 들어가 쌀을 씻고 국을 끓였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고 아궁이에 장작 타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하인들도 신이 나서 마당을 쓸고 걸레질을 하며 집안의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켜진 등불은 밤새 꺼질 줄 몰랐고 김진사 댁은 오랜 어둠의 터널을 지나 다시 빛을 찾은 듯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끓인 된장국 냄새가 안채로 스며들자 최 씨 부인은 코끝이 찡해옴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렸던 집밥의 냄새이자 잊고 있었던 행복의 냄새였습니다. 밥상 앞에 마주 앉은 고부간에는 많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따뜻한 국 한 숟가락에 모든 오해와 앙금이 녹아내리고 있었으니까요. 연화는 시어머니가 국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긴장이 풀리고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집에 돌아왔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밤하늘의 별들도 김진사 댁의 평화를 기뻐하며 더욱 초롱초롱하게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진사 댁의 아침 풍경은 지난 3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난 연화는 익숙한 솜씨로 집안 문을 활짝 열어 묵은 공기를 내보내고 밤새 쌓인 마당의 낙엽을 쓸어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부지런한 빗질 소리에 잠에서 깬 하인들도 하나둘 밖으로 나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각자의 위치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게으름을 피우던 하인들도 연화의 성실한 모습에 감화되어 예전의 활기를 되찾고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 나르는데 열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깨끗하게 정돈된 마당을 비추자 집안 곳곳에 서려 있던 어두운 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맑고 상쾌한 기운만이 가득 찼습니다. 연화는 가장 먼저 부엌의 살림살이부터 다시 챙기기 시작했는데 3년 동안 무질서하게 방치되었던 그릇들과 조리도구들을 전부 꺼내어 삶고 닦았습니다. 가마솥에 물을 팔팔 끓여 식기들을 소독하고 녹슨 칼은 숫돌에 갈아 날을 세우니 부엌은 금세 윤기가 흐르는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녀는 곳간에 남아있는 식재료들을 꼼꼼히 점검하여 쓸 수 있는 것과 버려야 할 것을 구분하고 부족한 것은 장터에 가서 구해오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녀의 지시는 명확하고 합리적이어서 하인들은 군말 없이 따랐으며 다시 돌아온 안주인의 카리스마에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부엌에서 다시 도마질 소리와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가 들려오자 집안은 비로소 사람 사는 온기를 되찾은 듯 했습니다. 안채에 머물던 최 씨 부인은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분주한 움직임 소리를 들으며 편안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며느리가 혹시 실수라도 할까봐 노심초사하며 감시했겠지만 이제는 전적으로 신뢰하며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지난 세월의 욕심과 아집이 만들어낸 주름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어리석은 의심으로 가족을 힘들게 하지 않겠노라고.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며느리에게 따뜻한 시어머니가 되어주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녀의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고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연화는 산속 오두막에 두었던 장독들을 집으로 옮겨오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튼튼한 지게꾼들을 불러 조심스럽게 항아리를 나르게 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행렬을 구경하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게 그 전설의 장독들이구먼. 김진사 댁이 다시 일어서려나 보네. 연화는 장독대 가장 좋은 자리에 산에서 가져온 항아리들을 배치하고 기존의 집에 있던 빈 항아리들은 깨끗이 씻어 햇볕에 말렸습니다. 그녀는 산속의 맑은 전기를 머금은 장과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시간장의 맥을 잇기 위해 두 장을 조화롭게 섞어 새로운 맛을 만들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는 단절되었던 가문의 전통을 되살리고 시련을 극복한 새로운 역사를 쓰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며칠 뒤 연화가 정성껏 끓인 메주콩 냄새와 달인 간장 냄새가 담장을 넘어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냄새는 예전보다 훨씬 더 깊고 풍부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절로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핑계를 만들어 김진사 댁을 찾아와 장맛을 보여달라고 청했습니다. 연화는 그들을 문전박대하지 않고 반갑게 맞이하여 갓 구운 떡과 함께 장을 찍어 먹어보게 했습니다. 장을 맛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역시 며느리 손맛이 제자리로 돌아오니 장맛도 살아났네. 이 맛은 돈 주고도 못 사 먹을 맛이야. 사람들의 입소문 덕분에 김진사 댁의 명예는 예전보다 더욱 높아졌습니다. 연화는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던 마을 사람들을 원망하기보다는 그들에게 뱃돈으로서 앙금을 씻어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넉넉하게 담근 된장과 간장을 작은 항아리에 담아 형편이 어려운 이웃이나 독거노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난 시절 제게 보내주신 걱정과 관심에 대한 보답입니다. 그녀의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씨의 마을 사람들은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한때 연화를 손가락질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녀를 살아있는 보살이라 부르며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나눔은 닫혀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었고 김진사 댁은 마을의 구심점이 되어 덕망 높은 가문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가을이 찾아오자 김진사 댁의 들판은 황금빛 물결로 일렁였습니다. 연화가 돌아온 후 하인들을 잘 다독여 농사일을 돌보게 한 덕분에 그의 농사는 대풍년이 들었습니다.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까지 쌓이고 마당에는 고추와 콩들이 붉고 노랗게 말라가며 풍요로움을 더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곳간을 둘러보며 기쁨의 눈물을 훔쳤습니다. 조상님들이 도우셨구나. 아니, 우리 며느리가 복덩이라서 이런 경사가 난 게야. 그녀는 이제 며느리 칭찬을 입에 달고 살았고 보는 사람마다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연하와 최 씨 부인은 마루에 마주 앉아 콩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리고 마당의 감나무에는 홍시가 주렁주렁 매달려 평화로운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연화야, 내가 예전에 너에게 모질게 굴었던 것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라. 내 딴에는 집안을 위한다고 한 것이 너에게 큰 상처를 주었구나.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에 연하는 하던 손길을 멈추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미 다 잊었습니다. 그 시절이 있었기에 제가 더 단단해질 수 있었고 장맛의 깊이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머님과 함께 이렇게 콩을 고르는 시간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벽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콩이 굴러가는 소리마저 정겹게 들리는 그 시간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치유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방 안으로 들어가 오래된 자개함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집안 대대로 며느리에게 물려주던 옷가락지와 곳간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 시어머니가 주신 것이고 이제는 내 것이다. 네가 이 집의 진정한 주인이니 이 열쇠를 맡아 잘 이끌어다오. 최 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에 열쇠를 쥐어주며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연하는 그 무게감을 느끼며 눈시울을 붉혔지만 굳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해 겨울 김진사 댁에서는 마을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도움을 준 이웃들과 고생한 하인들을 위로하고 풍년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마당에는 큰 멍석이 깔리고 가마솥에서는 소고기 국밥이 끓고 떡과 고기가 산더미처럼 차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여들어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자 김진사 댁은 비로소 완전한 행복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연하는 부엌과 마당을 오가며 부족한 것이 없는지 살폈고 그녀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맺혔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났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원님도 잠시 들러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김진사 댁 며느리의 효심과 지혜가 온 고을에 귀감이 되었소. 앞으로도 이 집안의 장맛이 변치 않고 대대로 이어지기를 바라오. 원님의 덕담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최 씨 부인은 흐뭇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쫓겨났던 며느리가 집안을 일으키고 가문의 명예를 드높인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훗날까지도 마을의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김진사 댁에는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인들이 뒷정리를 마치고 물러가자 연화는 시어머니의 잠자리를 봐드리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이불을 깔고 베개를 놓아드리자 최 씨 부인은 연화의 손을 잡고 자리에 앉혔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았다. 네 덕분에 내가 말년에 이런 호강을 누리는구나. 고맙다.
정말 고맙다.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연화에게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다리를 주물러드리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고 방 안은 두 사람의 온기로 훈훈해졌습니다. 밤이 깊어 연화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여니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중천에 떠서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장독대를 은은하게 비추었고 장독들은 마치 달빛을 머금고 숨을 쉬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장독대를 바라보며 지난 3년의 세월을 회상했습니다. 춥고 배고팠던 산속 오두막의 밤들, 억울함에 사무쳐 울던 날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밝히던 순간까지 모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고통은 추억이 되었고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가족과 집이 있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변치 않는 마음으로 장을 담그고 가족을 보살피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쫓아냈던 친척 아주머니조차도 어디선가 개과천선하여 평안하게 살기를 빌어주었습니다. 미움은 마음을 갉아먹을 뿐 진정한 승리는 용서와 포용에서 온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어와 풍경, 풍칭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연화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평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와 자리에 누웠습니다. 푹신한 목화솜, 이불의 감촉과 방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온몸을 노곤하게 만들었습니다. 밖에서는 소쩍새가 구슬프게 울었지만 더 이상 슬프게 들리지 않고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그녀는 다시 부지런히 움직이며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맛있는 장을 담그고 따뜻한 밥상을 차리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먼 옛날 어느 산골 마을 김진사 댁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진심과 정성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연화가 보여준 끈기와 지혜, 그리고 용서의 마음은 캄캄한 밤을 밝히는 등불처럼 우리 마음속에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연화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춥고 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꽃피는 봄이 오듯이 당신의 진심도 언젠가는 환하게 빛을 발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산과 들도 잠이 들고 마을의 불빛들도 하나둘 꺼져가는 시간입니다. 연화가 정성껏 담근 장이 익어가는 소리를 들으며 당신도 오늘 하루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편안한 쉼을 청해보세요. 따뜻한 이불 속에서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시름은 잠시 잊고